안녕하세요. 6일릉동의 613 부장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 8월달이거든요. 8월달에 냉동공조신문이 와서 오늘 또 냉동공조신문 관련돼서 같이 읽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냉동공조신문에 이제 보면은 홍보 기사나 뭐 광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다 읽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되는 거고, 제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냉동 공조 설비 Q&A,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도 중요하고, 여기 이걸 보시는 업자분들이나 개인분들이 참고하시기 좋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냉동공조신문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신문지를 지금 스크랩해서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두면서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 보면은 이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 실내기를 용량이 훨씬 더 큰 실내기와 연결하면,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이 용량을 같이 써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실내기보다 실외기를 더 크게 쓰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LG 벽걸이 에어컨 8평짜리가 있는데요. 실외기에 컴프레서가 소선되어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13평짜리 에어컨 실외기가 하나 남아 돌고 있는데요. 그냥 실외기를 통째로 이것을 교체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럴 경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3평짜리 실외기의 컴프레셔가 실내기에 비해 용량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고압관과 저압관의 연결 사이즈는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이제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권장할 만한 내용이 절대 아니니 정석으로 물론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발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지니 애갑축의 위험이 생깁니다. 애갑축이 생기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체가 아니고 이제 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콤프레셔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만일 말씀하신 실내기들이 각각 벽걸이형과 스탠드형이 있었더라면 더욱 그 조합이 좋지 않습니다. 같은 벽걸이면 벽걸이지, 같은 스탠드면 스탠드지, 이제 다른 종류의 조합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벽걸이형은 모세관이 실외기에 있고 스탠드형은 실내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관을 다 떼어가지고 이제 맞게끔 이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이 또 번거로워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안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죠. 용량 차이가 크지 않은 것끼리는 몇 가지 사항을 잘 체크해서 해결하고 난 뒤에 연결해서 쓰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8평짜리 에어컨 고장일 경우 실외기만 10평짜리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때 10평짜리 실외기에 표기된 냉매 주입량보다는 냉매를 조금 덜 넣어야 하겠지요. 아무래도 용량이 큰 거기 때문에 냉매를 좀 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의할 것은 압축기가 증발기보다 클 경우 증발 부하가 작아서 애압축이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압축기 소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세관을 증발기에 맞게 감압해서 재설치하고, 모세관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세관을 그거를 압을 테스트해야 되겠죠. 모세관 압을 그래서 맞게끔 설치하고, 냉매 압력을 정상 압력보다 적어도 조금을 낮게 해야 합니다. 즉 에어컨을 냉장고에 냉동기 압력에 맞춰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입식 냉매 온도는 반드시 영상 18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증발기에 비해 압축기가 크므로 응축기 팬모터를 압력에 의해 제어해야 합니다. 대략 1.5에서 1.7 MPa 이상의 내용들을 점검하고 지킨다면 특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용량이 같은 압축기끼리도 LRA 수치는 제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컴프레셔가 소선되어 교체할 경우 LRA 수치를 참고해서 용량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LRA 한 가지만 보고 용량을 가늠한 것은 위험합니다. 제품 모델명이 보일 경우에는 모델명으로 우선 파악하고, 여의치 않으면 기타 전기 용량 증발 온도 등을 고려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델 똑같은 모델로 쓰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 LRA를 전적으로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용량은 뭐 모델마다 다 조금씩 뭐 응치구 압력, 뭐 증발음 그 압력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써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읽어볼게요. 저온 저장고 내부 공간의 온도 분포가 고르지 못하던데, 저온 저장고에 있는데 고내 설정 온도는 3대수 7도이며 냉장이네요. 냉장 저온 창고예요. 가로 세로가 대략 10에서 60m를 큰 편입니다. 콘덴싱 유니트 15마력에서 15마력 세대, 콘덴싱 유니트는 한 대당 유니트 쿨러는 2대씩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레탄 판넬은 100T짜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 저장고 고내 온도 분포가 고르지 않습니다. 고내에서 가장 차가운 곳과 가장 덜 차가운 곳의 온도 편차가 심한 편인데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답지를 보겠습니다. 고내에서 위치에 따라 온도 변차가 심한 것은 대부분의 냉기의 순환이 나빠서입니다. 그렇죠. 어느 한 군데는 온도가 잘 떨어지는데 다른 먼 쪽에는 온도 안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쿨러 유니트 쿨러 쪽에서 이제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럴 경우 풍속을 높이거나 풍량을 변화시키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냉기의 순환이 어떤지 유니트 쿨러의 바람을 가로막고 있는 적재물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트 쿨러 앞에 이제 물건들이 많다 보면 박스에 많이 쌓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냉 불어오는 불어오는 그 앞을 막으면은 아무래도 냉순환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은 유니트 쿨러에 덕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건 획기적인 방법이네요. 덕트를 설치한다는 방법은요. 덕트 자재를 전문 취급하는 회사에 의뢰해 보면은 좋습니다. 예, 이 방법도 뭐 있겠네요. 덕트를 설치해서 이 방법은 제가 생각 못했는데 참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이제 뭐 내용인데 뭐 이 내용은 뭐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가정용 냉장고의 적정 냉매 주의명을 알려면 LG에서 생산한 가정용 냉장고를 수리하고 있는데요. 냉장고 용량별 적정한 냉매 충전량을 알 수 있을까요? 냉매는 R134입니다. 요즘 가정용 냉장고라면 제품 내부의 냉매의 종류와 주임량이 그램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 냉장고 옆에 이렇게 그 바코드 있고 옆에 이제 그 냉매량이 자세히 보면은 작은 글씨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로 확인해서 넣으면 되는데요. 냉장고 용량이 커짐에 따라 당연히 냉매 주임량도 늘어납니다. 대기업의 가정용 냉장고라면 아마도 134 냉매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램 단위로 주임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전자저울이 없을 경우 편의상 우선 13 PSI로 정도에 맞춘 후 잠시 테스트 운전을 해보면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이때 작업 직전 냉장고의 고내 온도가 상온이어야 보다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내 온도가 상온이어야 보다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내부에 얼음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면 냉장고 주위에 물이 흘러내려 물바다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냉장고 안에가 이제 상온이어야지 맞는 이유가 거기가 만약에 얼어 있거나 그러면은 그 냉매라는 거는 차가운 쪽으로 몰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다 그 가스가 몰리기 때문에 그 가스 양을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주입하고 잠시 지켜보면서 컴프레셔 쪽에서 소음이 다소 크게 발생되거나 저압관까지 얼음이 낀다면 냉매량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컴프레셔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이제 애갑축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제 액냉매가 막 때리면서 이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소리가 날 겁니다. 크게.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저압 쪽에 이제 막 얼음이 많이 끼겠죠. 얼음이. 그러면은 이제 가스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저압에서 이슬이 맺히지 않을 정도로 냉매양을 적절히 가감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스가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가스를 빼줘야 되겠죠. 조금씩 빼주면서 그 저압 쪽 라인에 그 이슬이 맺힐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덜하게. 왜냐면 거기 이슬이 맺히면 계속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바닥에 이제 물이 흥건할 수가 있겠죠. 그거보다 조금만 더 적게. 그래서 그렇게 딱 맞추면은 보통 정확하진 않더라도 얼추 이제 사용하는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축기 액냉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압축기 액면계를 통한 냉매 상태 확인 방법. 이것도 궁금하죠. 냉동기 설비 시에 주로 코플랜드 압축기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액면계에 붙은 스티커에 보면 냉매의 건조 상태를 좋은 상태, 나쁜 상태, 구중간쯤 되는 상태 등 세 가지 나누어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 상태에 따라 냉매의 색상과 모양이 있는데 좀 과장되게 그려져서인지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설명의 그림이 실제 냉매의 모습과 매칭이 잘 안 되네요. 봐도 잘 모르겠죠. 예. 그 막 색깔 있잖아요. 노란색 뭐 이렇게 뭐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대체 냉매의 무슨 상태를 보고 건조인지 포화인지 아니면 조금 위험한 상태인지 등을 파악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답을 볼게요. 각 압축기 제조사마다 냉매 상태를 표시하는 색깔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네요. 각 제조사마다 그 냉매 상태 표시하는 색깔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드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최상의 상태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또한 드물게는 운전 조건이 너무나 열악한 경우 냉매가 오염되어 그 세 가지 그림 중 어느 하나도 비슷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면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제 엄청 이제 뭐 색깔이 뭐 이상하거나 막 그러겠죠.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냉매 모습을 찾는다면 당연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는 똑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네요. 사이드 글라스에 소개해 있는 보이는 실제 냉매 모양을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은 서서히 몇 가지 상태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아무래도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숙련자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인가 보네요. 뭔가 미세한 차이가 있나 봐요. 참고로 액면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냉동기 배관이나 수액기 내 냉매액 수위를 측정하는 유리봉이나 유리 투시경을 말합니다만 요즘은 소형 냉매 투시장 매지가이도 포괄적으로 액면계에 지칭하더군요. 매니폴드 게이지 바디에도 이런 액면계가 달려있죠. 예, 요새 뭐 매니폴드 게이지 그 중간에 또 액면계 같은 게 달려있죠. 그리고 진공 후 냉매를 충전한 다음에는 바로 제 색상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안 나온다네요. 제 색상이.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색상의 변화가 없다면 장치 내에 수분이 있거나 스티커가 불량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치 내부가 수분으로 오염되어 있었다면 진공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시켜가지고는 수분 제거가 전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네요. 그래서 첫날은 확인 안 되고 다음날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뭐 색깔이 너무 안 좋고 그러면은 이제 뭐 수분이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을 해서 진공을 오랫동안 잡고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되고 뭐 3, 4시간 아니면 질소 작업을 해서 다 풀어내든가 그래서 가스를 주입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저온 저장고의 적정 냉매 충전량을 선정하는 방법은 사과를 보관하는 저온 저장고를 짓고 있는데요. 이제 건물은 다 지어서 컨덴싱 유니트를 설치하고 냉매를 충전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네. 압축기는 반밀폐형 15마력 코플랜드입니다. 냉매는 R22인데 얼마의 압력까지 넣으면 될까요? 혹은 냉매 충전량 또는 압력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압력 수치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만을 맞춰 냉매를 주입하는 방법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얘기네요. 냉매 충전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선정해야 하는 것이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압력이 외기 온도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는 사실을 하나만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외기 온도 바깥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가 춥거나 더우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맞게끔 가스를 주입해도 밖의 온도로 인해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냉동건조 관련 수험서나 교과서를 최소한 하나 정도 구입해서 지금부터라도 포화온도 개념부터 시작해서 물리해선도까지 이해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냉매의 정확한 주입량이란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팽창병 등의 용량 및 형태의 수역기의 합체 여부, 그리고 총 배관 거리까지 모두 감안해 산정하는 것이기에 딱히 얼마의 용량을 넣어야 하는지 지금 말씀드리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R22를 기준으로 할 때 고내 설정 온도 마이너스 10도에 해당하는 포화 압력에 맞춰 냉매 준용을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다고 하네요. 이론적으로는. 이론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 막상 나가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압축기라고 해도 압축기가 뭐 상태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오래된 게 메이커마다 다 다르고, 응축기도 응축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고, 증발기도 증발기 있고, 팽창벨도 밸브가 많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외부 온도, 환경이 덥거나 춥거나, 그죠?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딱 떨어지게 내부의 주입력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냉동기유 이제 다 왔습니다. 냉동기유 점도가 낮아 약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냉동기 쪽이 완전 초보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 망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윤활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컴프레서에 돌아가는 윤활유, 즉 냉동기유 점도가 떨어지면 냉동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나요? 보통 기본적으로 냉동기유는 그냥 이론입니다. 첫째, 컴프레셔 내 윤활 작용을 한다. 둘째, 마찰열을 흡수하는 냉각 작용을 한다. 셋째, 샤프트 실과 피스톤 링 등의 유막을 형성하여 누설을 방지하는 밀봉 작용을 한다. 넷째, 컴프레셔 밖으로 분사되어 열교환기를 흐를 때 열 전달 효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냉동기유의 점도가 떨어질 경우 윤활 작용이 저하되는 것을 알겠는데 그 이외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답을 얘기합니다. 자, 윤활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면 고온 현상과 과전류 현상을 유발합니다. 윤활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고온 현상과 과전류 현상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하여 모터의 운전 효율이 감소되고 심할 경우 소손까지 야기됩니다. 컴프레셔가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윤활유는 그 의미처럼 유동적인 부속의 윤활 성능을 유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을 합니다. 점도가 높아지면 윤활성이 나빠지는 것이므로 점도가 찐덕찐덕해지면 아무래도 이게 윤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좀 쉽지 않겠죠. 그렇다 보면 모터의 안정성을 저하시켜 결국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윤활 성능이 저할 경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바로 그 네 가지의 역할과 반대의 현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이론 얘기했던 거에 반대의 역할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보시면은 탄화 현상이 심해지고 탄화 현상은 이제 검은색 이제 막 가루가 생긴 거 이제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검은색 그런 게 생겨가지고 유분이 많이 발생하면서 우선적으로 필터 드라이어 내부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필터 드라이어가 막힌다는 얘기죠. 또한 부속 내부의 막힘과 컴프레셔의 내에 고온 현상을 유발하여 시스템 내부 부속들이 열로 인해서 변형되거나 시스템 내부의 부속들이 다 영향을 받네요. 그로 인해서 변형도 되고요. 컴프레셔도 안 좋아지고 마찰로 인한 소손이 발생합니다. 전류도 증가하면서 결국 코일의 탄화로 이어집니다. 전류도 증가하다고 하면 전기세도 이제 많이 먹고 온갖 안 좋은 거는 다 가지게 되네요. 그래서 그 오일 같은 것도 이제 그 사이드 글라스 같은 걸로 확인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오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수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일 같은 것도 이제 뭐 점도가 이제 진한 걸로 썼는데 그 아무래도 쓸 때도 그 컴프레셔에 맞게끔 써야 되겠죠. 그거에 맞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 오일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서 점도가 되게 묽어졌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도 이제 오일의 효과가 이제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오일을 교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과 같이 막 이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제 검해지고 이제 안 좋아지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오일 교체를 다 해야 되는 걸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공조냉동신문 8월달 신문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